부모님께 똑같이 2억 원을 빌리는데 누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구는 증여세 폭탄을 맞습니다. 왜냐? 세 가지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지,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또 이자와 원금은 얼마나 할지, 그리고 세무서에서 검증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차용증으로 문제되실 일은 평생 없으실 거니까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차용증과 관련된 글이 수백 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왜부터 생각해 볼게요. 도대체 차용증을 왜 쓰는 거죠? 피디님, 차용증이 뭔지 아세요?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맞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그리고 돈을 내가 빌릴 때 그 증거로 차용증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앞 단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 두 사람 사이에 큰 돈이 움직여요. 예를 들면 2억이 A에서 B한테 갑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준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빌려준 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어려운 세법 용어로 하면 증여 아니면 대여 인 겁니다. 근데요, 부모 자식 간에 큰 돈이 오갔어요. 그럼 세법에서는 일단 증여로 의심하고 싶어 해요. 너희들 특수관계인 사이에 돈 보냈는데 이거 빌려준 거 아니고 그냥 준 거지? 이렇게 의심을 한다고요. 근데 전 세법의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냐면 사람 사이에 큰 돈 빌려주는 게 쉬워요. 피디님, 저한테 2억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야? 그거 봐요. 자, 일단 이렇게 안 빌려줍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 증거를 남기는 게 상식이죠. 자, 정리해 볼게요. 사람 사이에 큰 돈이 오가는 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증여거나 대여거나. 자, 이때 1번 증여라고 하면 증여세법에 따라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억 원을 그냥 줬다. 이러면 증여세가 약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돼 있어요. 만약에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자녀한테는 5천만 원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증여를 공짜로 해줄 수 있거든요. 그걸 적용할 경우에는 세금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내면 깔끔해요. 차용증을 쓸 필요도 없고요. 원금과 이자로 골치가 아픈 이유도 없어요. 근데요, 솔직히 증여세 내기 싫잖아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준 거라고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피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차용증입니다. 자, 돌아가서 제가 피디님한테 2억 원을 빌려줬다고 쳐요. 사실 뭐 빌려줄 마음은 별로 없는데, 그럼 당연히 차용증도 쓰고 이제 얼마 갚으세요? 할 거고, 만약에 안 갚았어요? 그럼 아마 독촉도 할 겁니다. 그런데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과하잖아요. 그래서 세법도 약간의 틈은 허락하고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증여세 걱정 없이,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와도 별탈 없이 넘어갈 수 있게 안전하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때 세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형식을 지키셔야 해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쓰자는 얘기입니다. 돈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이걸 빌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수단인 거죠. 차용증 양식은 조금만 검색해도 사실 많이 나와요.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표준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정 댓글에 밑에다가 달아놓을게요.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용증에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대여하는 돈의 규모, 그리고 이자율, 이 이자를 어떻게 갚을 건지, 그리고 원금은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런 필수적인 내용들은 담아야 되겠죠, 당연히. 자, 구체적인 팁은 두 번째로 넘어가서 드릴게요. 이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이거 차용증 공증 받아야 되나요? 저는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이 차용증이 진실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증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수취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거보다 더 간소하게 서로 그 차용증을 쓴 날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 자식 간 돈을 빌리면서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도 있어요. 진짜 빌려본 사람들은 담보를 설정합니다. 은행이 돈 빌려줄 때 주택이든 땅이든 거기다가 근저당권 설정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개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실무를 하면서 뭐 등기를 떼보면 개인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힌 집들이 있어요. 뭐 땅도 있고요. 이거 이 사람이 돈 빌려줬네? 이 사람 사채 썼구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형식적 요건은 빈틈없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돈을 갚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서 쓴 차용증 내용만 거창하게 써둘 게 아니라 진짜로 지키시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이거예요. 이자든 원금이든 그 거래 내역은 계좌이체로 증빙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돈을 빌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가급적이면 무이자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닌데요? 이자를 조금씩이라도 주는 게 나중에 인정받기 쉽다고 하던데요? 세법이 남한테 돈을 공짜로 빌려주지 말라고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금전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는 규정인데요. 상식적으로 돈을 공짜로 빌려주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은행이. 근데 그 이자만큼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거잖아요. 그거 증여니까 증여세 내라. 이게 바로 세법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법이 1년에 1,000만 원까지 봐줄게 라고 허락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는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 4.6%로 차용증을 쓰고 2억 1,700만 원까지는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이게 왜냐면 세법이 이 이자율, 그러니까 4.6%를 적용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나오는 금액까지는 무이자를 허용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역산하면 그 금액이 2억 1,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괜찮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자 안 내고 이거 뭐 한 10년, 20년 엄마한테 빌렸다고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2억 1,7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완전히 자유롭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이게 대여가 아니라 증여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거든요. 대신 적당한 기간으로 일단 세팅을 하시고 매달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여력이 되는 대로 갚으시고 사실 차용증을 2, 3년 뒤에 새로 다시 쓰는 거를 저희들은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되도록 무이자로 빌리는 게 좋다고 했어요. 왜냐면요, 이자를 주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심화편이에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고 했죠. 근데 그 이상을 빌려서 이자를 줘야지만 증여세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바로 부모님의 이자 소득세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한테 6억 원을 빌렸어요. 그래서 세법상 올바른 이자를 계산해보면 6억 곱하기 4.6% 하면 월 230만 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매달 실제로 드렸어요. 근데 그냥 드리면 안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원천 징수라는 걸 해야 돼요. 직장인들이 연봉 얘기할 때 나 세전 얼마인데 세후에는 받으면 뭐 얼마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직장에서 돈을 줄 때 세금을 일정 부분 떼서 그 나머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국가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을 할 때 미리 얼마를 떼서 세금으로 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이자를 자녀가 주고 있다. 그러면 이자를 주는 자녀가 바로 회사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자를 드리는 것에 27.5%를 세금으로 떼서 나라에 매달 갖다 내야 됩니다. 그것도 매달 내고 1년에 한 번 낸 실적을 모아서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시작에 불과합니다. 부모님은 이자를 받으셨잖아요. 이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또 별도로 내셔야 돼요. 만약에 고소득자셨다 그럼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실 가능성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 대부분 몰라서 안 하기도 하고 사실 너무 귀찮으니까 깜빡깜빡 잊는다거나 해서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저기 여러분 돈 빌리셨다면서요. 그동안 잘 갚으셨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조사가 들어왔을 때 이 내역들 돈은 움직였는데 세금은 안 내셨네요. 이런 식으로 세금이 추징될 때는 원래 내야 하는 세금만큼을 가산세로 더 내실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빈출 질문 한번 Q&A 해볼게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갚는 건 좀 귀찮으니까 그럼 우리는 차용증도 그냥 1년에 한 번 드리는 걸로 쓸게요. 그리고 진짜 1년치 이자 모아서 1년에 한 번 드리면 안 될까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할 수 있다면 매달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면 2달, 3달까지 텀을 주더라도 꾸준히 갚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채 사후 관리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2,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를 들면
제가 10달 동안 한 번도 원금도 이자도 안 갚았어요? 이러면 국세청에서 대여를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실하게 원금과 가급적 매달 증빙을 쌓아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나쁜 예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6억 원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 매달은커녕 매년도 상환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상환 기간을 안 정하고 차용증에 이렇게 썼거든요. 집을 팔면 원금과 이자를 전부 상환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거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당연히 나왔습니다. 조세 불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과세전 접부 심사, 이의 신청, 조세 심판원까지 갔고요.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1심, 2심 모두 졌습니다. 조세 심판원 결정 내용을 보실게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내용을 보면 원금과 이자를 만기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건은요, 증여세가 한 3억 원, 그리고 가산세가 한 2억 원 정도 나왔어요. 총 5억 원 정도를 추징당한 케이스입니다. 1번, 2번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지키셨어요. 3번을 안 지키시면 또 안 됩니다. 바로 3번, 돈 빌린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이 자녀가 차용증도 잘 쓰고 돈을 그동안 잘 보냈는데 이거 진짜 자기 능력으로 보낸 거야?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국세청에 자녀 명의로 신고된 소득이 그동안 없는 거예요. 이거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갚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국면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을 누락한 거죠. 그리고 위법적이거나 탈루한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세 같은 개인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도 무섭지만, 세무조사는 계좌를 오간 내역을 양쪽을 다 들여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안 걸리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 세무조사로 나아간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차용증을 쓰는 완벽한 방법 알아봤는데요. 그런데요, 세금의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납세자별로 상황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그럴듯한 주장과 증빙을 갖춰주는 게 사실 전문가의 몫입니다. 누가 어떻다더라 그런 한 말씀 듣고 덥석 해버리시는 거 아니고요.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또 결정하고 난 뒤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때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